안녕하세요. 전 소녀가장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강영서라고 합니다. 제게도 짧지만 너무나 찬란했던 봄은 있었고 그 봄에 잠시나마 꿈을 꾸기도 했었죠. 제가 8살 무렵 제 인생은 모든 게 송두리째 변화하게 됐어요. 그 무렵 제 첫째 선생님을 보며 언젠가 나도 꼭 교탁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습니다. 어린 제 눈에 보이던 선생님의 모습은 참으로 훌륭하고 멋져 보였거든요. 만약 교직에 설 수만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제 작은 꿈을 가슴속에 품어봤어요. 그렇지만 그 꿈을 품은 것도 아주 잠시였고 제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아주 차디찬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 했어요.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품어봤고 8살경 어머닌 어느 날 갑자기 저와 남동생 둘을 데리고 야반도주라도 하듯 급히 짐을 싸들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짐들을 서로 나눠 이고지고 그렇게 한참을 간 후 낡은 집 하나를 마주했죠. 이제 우린 여기서 살 거야.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고 아버지는 없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 다들 알겠어? 아버지가 왜 없어? 왜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사는 건데? 왜 갑자기 여기까지 이사를 온 건데? 아버지가 우리 버렸어. 우리끼리 죽든 살든 알아서 살라고 하더라. 우리 버리고 도망쳐서 나갔고 니들 아버지 이제 없다고. 그나마 엄마니까 니들 셋 어떻게든 먹여 살리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 아무도 묻지 마. 알아들어? 이후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모두 버리고 떠났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버진 정말 자상하셨던 분이셨고 늘 남동생 둘보다 딸 하나라 외로운 절 더 품어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저희를 버렸다는 건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살던 동네도 아닌 곳으로 하루아침에 이사를 해버려 모든 게 바뀐 환경이 낯설고 동네 친구들도 다 없어진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니 막막했어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는 배신감과 분노감은 하루에도 수천 번씩 제 가슴속에서 솟아났고 애써 짓눌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자꾸만 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걷다 문득 떠오르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어떻게 아버지가 우릴 버릴 수가 있어? 대체 왜? 대체 왜 우릴 버렸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갑자기 가버릴 수가 있지? 8살 어린 나이에 받은 이 충격과 상처는 평생 제 가슴속에 사무쳤습니다. 이미 온 가슴에 피멍이 들었지만 전 또래 친구들처럼 투정 한번 부릴 수 없는 소녀 가장이자 장녀였죠. 남동생 둘의 홀 어머니를 둔 전 공부는커녕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품어봤던 8살이었지만 그 8살부터 제 인생은 바람잘 날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어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남아 선호사장이 있던 시대라 여자인 전 그저 두 남동생이 잘 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누나로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께서도 은연중에 제게 늘 그러셨어요. 영선 네가 동생들 잘 먹이고 입히고 해야 저것들이 성공해서 나중에 너한테 뭐라도 해주는 거야. 자고로 집안에 남자가 성공을 해야 그 집안 기둥이 단단히 세워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서 넌 이상한 생각 말고 열심히 돈 벌어서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집안 살림도 돕고 그렇게 해. 정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다 커서 네 돈 벌어서 해도 안 늦는다. 다 늙어서도 공부하는 사람들 태반이더라. 엄마께선 제가 돈 벌어오길 바라셨지만 사실 어린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해야 했죠. 동생들 뒷바라지뿐 아니라 당장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엄마께서 늘 돈을 번다고 하셨지만 사실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늘 돈이 없다며 힘들어만 하셨지 그 당시 동네에서 저희 엄마는 참 잘 꾸미고 다니는 과부로 통했었거든요. 곱슬기 한 번 풀리지 않을 정도로 늘 빠글거리던 파마머리에 염색은 기본이었고 손톱에도 늘 알록달록한 색이 칠해져 있었어요. 한 번 입은 옷은 잘 입지도 않을 정도로 옷도 많으셨고요.
늘 돈 때문에 힘들다는 집안 형편에 맞지 않는 엄마의 모습이지만 전 불만을 품기보단 당장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전 용기를 내 엄마께 약속 하나를 해달라고 했죠. 엄마, 약속 하나만 해줘. 내가 돈 다 벌어서 엄마 줄 테니까 나 공부는 하게 해줘. 공부도 내가 돈 벌어서 할게. 집에 주는 돈에 피해 안 생기도록 할 테니까 나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건 꼭 하게 해줘. 넌 참 가만 보면 웃긴다. 누가 너더러 공부하지 말라고 하든 공부를 하든 학교를 다니든 네 돈 벌어서 다니며 알아서 해. 근데 대신 너도 약속 지켜. 집에 돈 주는 거 피해 없도록 공부하겠다는 그 약속 말이야. 꼭 지켜. 이게 부모와 자식의 약속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 공부만은 하게 해달라는 그 약속 하나만 요구했고 그 약속을 지킨 엄마를 위한 제 약속도 지키며 살았어요. 학교를 가기 전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신문 배달에 우유 배달을 하고 또 학교가 끝나고 나면 동네 시장에 친해진 이모들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도우며 일당을 받았죠. 그렇게 버는 돈은 전부 엄마를 드렸고 일을 다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자기 전까지 짧은 공부를 하는 그 시간만이 유일한 제 시간이었죠. 참 고된 생활을 했고 힘들었지만 전 이렇게 죽어라 공부하는 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불안한 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했어요. 전 너무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제 살 길을 제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미래의 전 죽을 때까지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 죽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물며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족들은 제 장례조차 제대로 치러주지 못할 걸 알았어요. 그렇게 적어도 제 불투명한 그 미래는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이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숨구멍이었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지만 역시나 한계는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 대부분 공부만 하며 부모님이 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등 따숩게 사는 반면에 전 돈 버느라 공부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시간을 쪼개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공부를 악착같이 했지만 높은 성적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참 어떻게든 살아갈 희망은 있다고 제가 유일한 친구이자 제게는 희망의 존재이자 은인이었어요. 이 친구는 집안이 참 잘 사는지 외동딸이라 유복한데 구김도 없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사는 친구였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친구라 그런지 제게 늘 뭐든 해주려고 했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방법도 안다는 걸 이 친구를 보며 저는 느꼈습니다. 친구는 제 사정을 모두 알았기에 본인이 제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줬어요. 부잣집 공주님이던 친구는 고액의 과외도 몰래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고급 정보를 제게 선뜻 넘겨줬죠. 영서야, 이번에 과외 선생님이 주신 정보들인데 이거 내가 3일 동안 빌려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 다 적어두고 다시 돌려줘. 이것만 달달 외워도 이번 시험에 도움 많이 받을 거라고 하셨어. 매번 정말 너무 고마워. 너무 비싼 돈 주고 받는 것들인데 나한테 매번 공짜로 이렇게 줘도 괜찮아? 심지어 우린 등수도 1등 차이라 어떻게 보면 경쟁자잖아. 네가 또 1등 하든 내가 2등 하든 난 괜찮아. 이왕이면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난 더 좋아. 나만 이렇게 고급 정보 들고 너랑 싸우면 반칙이잖아. 그리고 내가 영서 너 공부할 시간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이걸 알고 모른 척해? 나 신경 쓰지 말고 다 옮겨 적고 다시 줘. 친구는 매번 비싼 돈 주고 받은 정보들을 제가 다 공책에 옮겨 적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하루만 줘도 충분하지만 전 잠잘 시간조차 없다는 걸 아니 늘 3일, 길면 일주일씩 줬습니다. 본인이 과외를 받으며 너무 좋았던 건 제게 선생님처럼 알려주며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죠. 전 그렇게 친구의 고마운 도움을 받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며 돈은 들지 않았고 정말 전교 1, 2등을 하는 수준이었지만 엄마께는 제 성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나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당장이라도 자랑하고 싶었죠. 그런데 성적표를 손에 쥐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엄마한테 보여줬는데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엄마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오히려 날 막으면 어쩌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딴 생각할까 봐 날 막으면 어쩌지?
쓸데없는 걱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심각했어요. 혹여나 높이 뛰려는 절 막을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제 성적은 꽁꽁 숨겨뒀습니다. 원래 교사로 사는 것이 꿈이었지만 인생 살다 보니 순탄치 않다는 걸 알았고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진로 방향을 바꿨죠. 제가 대학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엄마께선 제게 그러셨어요. 너 대학도 가려는 거야? 너 공부하는 거 방해 말라 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여자가 대학 나와서 뭘 할 수 있다고 대학까지 가겠다는 거야?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니? 너 대학 가서 공부할 시간에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벌 생각을 해야지. 네가 무슨 다른 부잣집 여자애들이랑 같다고 생각해? 다 장학금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내가 왜 포기해? 대학을 나와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건 엄마가 모르잖아. 여태껏 가족들 위해 안 해준 거 하나 없이 나 다 했는데 대학도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라고? 그럼 난 평생 공순이나 하면서 가족들한테 돈 보내며 그렇게 살라는 말이야? 늙은 호래미에 남동생 둘 장가 보내야 하는 게 네 현실이야. 네가 우리 집 가장이고 장녀인데 그 정도 책임감도 없어? 네 인생만 인생이니?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엄만 그때 니들 아버지가 다 버리고 갔어도 책임감 있게 너희 다 데리고 와서 한평생을 이렇게 궁상맞게 살고 있었는데 그럼 엄마 내 인생은 나라고 내 인생 폼나게 안 살고 싶겠어? 나도 니들 아버지처럼 다 내버리고 폼나게 살 수 있었다고. 엄마와의 대화는 늘 도돌이표였고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문제는 유독 심할 정도로 갈등이 깊었고 제가 포기하길 바라셨죠. 그런데 전 절대로 이 대학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게 대학은 탈출구로 가는 지름길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걸 어떻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때 문득 또 다른 불우한 가정사에 대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대학 가는 것도 전교 1등 한 것도 다 칭찬받으면서 살았겠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어쩌면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장학금 받고 가는데 이걸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라니 정말 내 인생 왜 이럴까?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할까? 무너지는 감정을 부여잡고 전 끝까지 고집대로 대학을 갔어요. 저 홀로 서울에 상경을 했고 연고도 없는 서울 생활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적 덕에 기숙사를 쓸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죠. 그 성적을 제대로 유지하지 않아 혹여나 쫓겨나 집을 구해야 하는 신세가 올까 늘 불안했지만 전 가족들에게 벗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물론 서울에선 더 힘들게 살았죠. 학교 강의 시간 외엔 미친 듯이 일을 했고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역시나 전부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도 엄만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확실히 서울이 다르긴 한가 보다. 네가 돈 보내는 액수가 달라졌네. 거봐라, 너 대학 안 가고 공장 들어가서 돈 벌었으면 이거보다 몇 배는 벌었지, 안 그래? 어? 그랬으면 우리 집도 금방 형편 피고 다 서울로 올라가서 사는 건데 너 혼자 서울 가니까 좋냐? 겨우 입에 풀칠할 거 빼고 다 보내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3시간도 겨우 자고 있어, 나. 서울이라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 보내려고 죽기 살기로 돈 버는 거라고. 적은 돈도 아닌데 제발 아껴 쓰고 애들도 이제 일 좀 하라고 해. 언제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릴 순 없잖아. 나도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모아야 돼, 엄마. 혹시라도 기숙사 쫓겨나면 하숙할 집도 구해야 된다고. 너 기숙사 쫓겨나면 대학 포기하고 내려와야지. 뭘 하숙집을 구해? 성적 떨어지면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끝이야, 끝. 그리고 남자가 무슨 나가서 일을 해? 번듯한 직장 생기기 전까진 일하는 거 아니다. 응? 얘들도 군대 가야 되는데 냅둬라 좀. 넌 왜 그렇게 동생들을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냐? 엄마는 늘 동생 편이었고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지 밥은 먹는지 그 흔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어요. 그저 돈 언제 보내냐, 이번 달은 얼마 보내냐가 제게 묻는 유일한 질문들이었죠. 제가 머리가 커서 그런지 아니면 더 넓은 세상에 와서 그런지 이젠 정말 이런 집안이 싫었어요. 지긋지긋하고 다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점점 이기적인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이런 이기적인 마음에 들 때쯤 첫째 남동생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공부에 영 소질도 없고 늘 이성에만 관심이 많았던 첫째였죠. 어려서도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쳐서 돈으로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젠 철 좀 들었겠지, 나이가 먹었으니 생각이 있겠지 싶었는데 개버릇 어디 가지 않았죠. 어느 날 갑자기 첫째는 배부른 여자를 데려와 그랬어요. 우리 결혼할 거니까 보다시피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당장 살 집이 없으니까 우선 엄마한테 신세 좀 질게. 그러니까 누나가 우리 좀 도와줘야 돼. 당장 애기 앞으로 들어갈 돈도 너무 많은데 우린 돈이 한 푼도 없거든. 사고는 네가 치고 또 수습은 나더러 하란 말이야? 이제 하다하다 애까지 데리고 와서 나더러 네 애 키우는 돈까지 갖다 바치라는 소리야? 너 진짜 왜 그러니? 정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너한테 들어간 돈이 대체 얼만 줄은 알아? 그 돈만 모았어도 우리 집 지금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고. 내가 그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고 너. 아 그럼 어쩌라고. 이미 생긴 애 누나 조카기도 하잖아. 우리 집 대를 이을 첫 손주기도 하고. 아 좀 해줘. 누나 아니면 누가 해줘? 너무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첫째는 제게 돈을 요구했어요. 당장 대학생 신분이던 제가 돈 여유가 있을 리 없었지만 돈이 있기는 했습니다. 혹시 몰라 돈을 조금씩 빼서 모아두고 있었던 제 유일한 비상금이 있었죠. 엄만 귀신같이 그걸 알고 제게 그러셨어요. 우리 집 장남의 첫 손주인데 영서 네가 누나로서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애들 어떻게 살아. 곧 애도 태어날 건데 너 솔직히 뒤로 빼둔 비상금 있잖아. 네가 없을 리가 없지. 우선 그거라도 줘. 그래야 애들한테 들어갈 거 뭘 사든가 하지. 아휴 지금 당장 네 비상금 넌 필요 없지만 애들은 필요하잖아. 네 조카인데 너 돈으로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다. 엄마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난 어떻게 살려고. 내 인생은 없냐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리고 네 인생 살아. 누가 뭐라니. 네가 우리 집 가장인데 어쩌니 그럼. 묵묵히 할 건 해야지.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무겁고 힘든 거야. 네 아버지 봐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잖아. 너 여윳돈도 별로 없는 거면 아예 서울살이 접고 공장 들어가든가. 당장 한두 달만 일해도 꽤 벌잖아. 우리 집 장남인데 어떻게든 살게 해줘야지. 심지어 우리가 아들 가진 집안인데 안 그러냐? 꼭 이 집에서 저만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두 한편에 서서 제게 돈을 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고 하다못해 졸업을 코앞에 둔 제게 다 정리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한두 달만 돈 벌어오라는 말까지 했죠. 결국 전 진절머리가 나서 있는 돈까지 탈탈 털어서 집에 보냈고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란 관계에서 느껴야 할 안정감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피로감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자꾸만 느껴지니 세상에 정말 홀로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았죠.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도 돈 버느라 만날 시간조차 없으니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고 전 넓은 서울 땅에서 정말 혼자였습니다. 외로움을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진짜 언젠간 나도 웃을 날이 오겠지. 신은 공평하다고 했어. 분명히 나한테도 웃는 그런 날 줄 거야. 안 주면 진짜 신은 신이 아닌 거지. 신도 날 버린 거지. 공평하다는 신의 말 그걸 떠올리며 감정 없는 로봇처럼 묵묵히 살아냈고 졸업 후에 꿈에 그리던 대외 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너무 행복하면서 정말 슬펐던 날이었어요. 합격 전화를 받고 너무 신이 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생각나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전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지? 나 그 취업을 해서 전화했거든. 너 마침 전화 잘했다. 아무리 면접 본다고 바빠도 그렇지. 이번 달에 이렇게 돈을 조금 보내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야? 물가는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는데 넌 날이 갈수록 돈을 줄여서 보내면 식구들 다 굶어 죽으라는 소리냐? 너 진짜 서울 가서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다. 뭐 이거야? 네가 취업을 했다니 다행이긴 하다만 식구들 생각도 좀 해.
대기업 들어갔다고 나 정말 장하지 않냐고 대견하다는 말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하자마자 10만 원 정도 줄여 보낸 것 때문에 다그치는 엄마의 언성에 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식구들 생각도 안 하는 서울 가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장녀라는 엄마의 말에 더욱 할 말이 없었죠. 저도 자식인데 아무리 다 큰 성인이라도 부모의 사랑이 늘 고픈 게 자식인데 한 번쯤은 저도 좀 품어주지 끝내 품어주지 않는 엄마의 성화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어요. 취업했다고 돈 그거 벌어서 보낼게. 돈을 보내야 착한 장녀지, 그렇지? 내가 서울에서 뭘 어떤 꼴로 사는지 며칠 내내 굶으며 손가락 빨고 살아도 가족들한테 돈 한 번 안 빼먹고 보내도 난 이기적인 애니까. 맞지? 여기 와서 나 빠질 살도 없을 정도로 살이 빠졌어. 못 먹어서. 하도 못 먹어서 살이 빠지다 며칠 전에 쓰러졌는데 영양결핍이라더라. 나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는 소리 좀 그만해. 미치도록 듣기 싫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살아보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내가 식구들보다 더 못 먹고 더 못 산다고. 나보다 더 잘 먹고 편히 살면서 그래도 엄마라고 축하한다는 그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전화한 내가 미쳤지. 뭘 바래. 난 아직도 엄마를 잘 모르나 보다. 얘가 미쳤나? 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영양결핍이 꼭 목 먹어서 그렇다고 누가 그래? 응? 네가 편식을 하니까 그랬겠지. 야, 우리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아, 시끄럽고 돈 똑바로 보내. 애도 생겨서 안 그래도 살림 빠듯한데. 아, 이게 뻔히 알면서 돈을 줄여서 보내고 있어. 거의 처음으로 비참한 제 서울살이를 살짝 빗대어 표현하며 화를 냈던 날이었는데 엄마께선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죠. 없어서 못 먹는 건 전데 편식이 뭔지 정말 주는 거라면 맛이 있든 없든 무작정 먹고 보는 저한테 편식이라니 참 황당했어요. 이때 또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대기업에 취업도 했으니 정말 돈 착실히 벌고 모아서 내 인생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말이죠. 역시 또 이기심이 들자 집안에 큰 사고는 터졌습니다. 이쯤 되면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작잔 이 작은 이기심조차 제게 허락도 해주지 않는 것인지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이번엔 둘째 남동생의 사고였죠. 둘째는 늘 큰 사고는 치지 않아 비교적 첫째보다 수월한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공부에 소질은 없었고 인생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않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전 큰 사고는 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둘째에게 늘 감사함을 느꼈죠. 너무 힘든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편한 가족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둘째에게 늦바람이 아주 크게 들어버렸습니다. 어느덧 둘째는 가난한 집안이 너무도 싫었고 누나의 돈에 기생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싫었다고 해요. 또 첫째가 애까지 낳고 들어와 한 집에 형수와 다 같이 사니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둘째는 그때부터 부자를 꿈꾸며 살았고 갑자기 사업이라는 것을 목표로 삼아 인생의 한 방을 노리기 시작했어요. 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그렇게 한 방을 노리며 일을 벌려 나가고 있던 둘째는 인생에서 가장 크고 묵직한 사고를 쳤습니다. 동업자라던 친구와 하던 그 사업을 하기 위해 동네 이웃들에게 친구들부터 온갖 사람들에게 투자 명목하에 돈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동업자는 그 돈을 갖고 잠수를 타고 도망갔고 온갖 비난과 죄값 그리고 빚은 고스란히 둘째에게 남았습니다. 둘이 동업자니 공범이라 이건 감당하기에 다소 버거운 문제였어요. 너까지 누나 실망시킬 수 있어? 도대체 왜 그랬어? 그냥 평범하게 돈 벌고 그렇게 살지. 왜 이런 짓을 해? 차라리 누나한테 상의라도 하지 그랬어. 너 이거 돈 못 물어주면 감옥 간대. 너 빨간 줄 긋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희 누나가 무슨 진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 도대체 번갈아 가면서 왜들 그래?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나한테 다들 왜 그래 왜? 아, 그냥 냅둬. 빨간 줄 긋든 감옥을 가든 돈 해주지 말고 냅둬. 내가 한 선택이니까 결과도 책임져야지 어쩔 수 있나?
그냥 누나 인생 살아. 난 그게 그냥 싫었어. 엄마도 형도 하다못해 이젠 형수의 조카까지 다 누나가 버는 돈 하나 보고 사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나라도 돈 많이 벌면 좀 부담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 사업인데 친구란 놈이 나한테 사기치고 갈 줄 몰랐지. 내가 멍청한 탓이니까 죄값 받을게. 한 푼도 나한테 쓰지 마, 누나. 내가 널 여기 두고 어떻게 살아. 정말 날 위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라고. 인생에 한 방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한 방으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살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 월급 받아 살겠니?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라고. 둘째는 절대 돈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둘째라 감옥에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결국 전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을 다 받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그렇게 둘째 사건을 해결했죠. 둘째는 이 사건 이후로 절 찾아와 석고대죄를 한 후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며 공장에 들어가 버렸고 한동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매달 조금씩 들어오는 돈으로 둘째의 안부를 대신할 수 있었죠. 제게 미안해서 한 푼 두 푼 갚겠다는 둘째의 말이 있었고 매달 들어오는 그 돈이 제겐 꼭 누나 나 잘 있다고 이번 달에도 열심히 돈 벌고 있고 정신 차렸다고 하는 말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 안도와 동시에 숨만 쉬어도 죽을 것 같은 소녀가장 노릇을 평생토록 아주 지겹게 해야 했습니다. 동생들이 크면 조금 덜하겠지. 같이 버니까 더 빨리 형편이 피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오히려 동생들이 크니 더 큼직한 액수의 돈이 들어와야 했고 제 앞으로 생기는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해 돈을 벌었지만 버는 족족 생긴 빚을 갚느라 바빴고 모아뒀던 돈도 일부의 빚을 갚느라 저는 또다시 마이너스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참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으로 온 동네에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엄마의 얘기를 들었죠. 그것도 엄마에게 직접 말입니다. 네가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에 그렇게 좋은 곳이라며 왜 말을 안 했어? 개천에서 용났다고 동네에서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몰라. 너 힘들게 돈 벌면서 공부한 거 다 알아서 다들 기특해 하더라. 엄마도 그랬어. 그렇게 좋은 곳 들어간 줄 몰랐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이 상황에 그런 곳에 들어가고 결국 자식 농사는 딸 농사만 성공했네. 태어나 처음으로 엄마께 인정받은 순간이었죠. 엄마께는 늘 동생들이 우선이었고 전 그저 이 집에 돈 줄이고 ATM 기계 정도였는데 대기업에 취업한 딸은 엄마에게도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온 동네에 자랑을 하며 어깨가 하늘로 솟은 엄만 정말로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참 웃기게도 그토록 미웠던 엄마지만 저 칭찬 한마디, 인정 한마디가 뭐라고 전 그간의 미움이 녹는 듯 사르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저 어린아이가 된 것 마냥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꼭 3살짜리 어린애처럼 떠들기 시작했죠. 대기업이 뭐 별거라고. 그래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분 좋다. 엄마, 우리 이제 딱 이렇게만 살자. 이렇게만 살면 더 큰 문제도 없을 거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나도 가끔은 들여다봐줘. 연고도 없는 서울은 너무 외롭고 쓸쓸하단 말이야. 그래, 엄마가 유독 너한테만 엄격했어. 네가 잘 살아야 동생들도 따라간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는 정말 사랑 한 번을 못 준 것 같네. 그래도 참 잘 커줘서 고맙다, 영서야. 고생했어. 이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잘 커져서 고맙다는 저 말에 제 가슴속에 맺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 정도로 소중했어요.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엄마한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그 한마디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때 생각이 들었네요. 아주 작은 인정, 겨우 그게 필요해서 평생을 이렇게 갈증난 사람처럼 허덕이면서 살았구나 하고요. 엄마도 이제 날 인정하게 될 줄 알았으니 나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잠시나마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감동은 그저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한평생을 저만 보고 살았던 가족이니 역시나 이내 돈돈돈거리기 시작했고 주머니 속에 돈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절 잡아먹었죠. 전 그냥 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 팔자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내내 집에 붙들려 그렇게 미련하게 소녀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겹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아무리 틀어막아도 새는 물을 다시 채울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콩쥐 팥쥐에서도요. 콩쥐도 그 밑 빠진 독에 혼자 물 못 부어요. 어디서 두꺼비가 나타나서 온 등으로 그 밑 빠진 독에 질질 새는 물 등으로 막아주는데 대체 난 왜 이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개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싶은 거죠. 점점 나이는 차고 있고 이제 제 미래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전 따뜻한 저만의 울타리인 제 가정을 너무도 꾸리고 싶었기에 또다시 이기심이 들었습니다. 꼭 이기심이 들면 집안에 사고가 터져서 불안했는데 이번에 생긴 제 이기심은 제 스스로와의 싸움이었죠. 이대로 살다간 내 인생까지 망가진다. 나도 사람답게 제대로 좀 한번 살아보자고요. 내 인생에서 평생의 욕심이란 걸 한번 부려본 적이 없이 살았는데 이번에 한번 딱 한 번만 욕심 좀 부려보자고 이기심이 들어 아주 독하게 마음을 먹고 집안에 주는 돈을 확 줄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니들도 각자 직장에 들어가 돈 벌어먹고 살 나이 충분히 지났고 특히 장남이라는 넌 엄마랑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럼 니들이 엄마도 모시고 해야지 안 그래? 난 이제 엄마한테만 최소 용돈 줄 거야. 그 외 일체 생활비 그런 거 없으니까 알아서들 살아. 날 들들 달달 볶고 찾아오고 뭘 해도 돈 안 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도 살아야지. 할 만큼 했잖아. 소녀 가장에 장녀 타이틀 달고 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 거야. 갑자기 그러는 게 어딨어. 당장 우리를 뭐 먹고 살라고. 아,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하네? 찾아주는 곳이 없는데 어쩌라고. 난 학생 때부터 이랬어. 찾아주는 곳은 원래 없는 거야. 네가 사정사정하며 빌고 다니면서 네 일자리 네가 찾는 거지. 그 또한 네 인생이고 네 몫이니까 알아서 해. 내가 그것까지 해줄 이유는 더 없어. 당장 이번 달에 손가락 빨든 뭘 하든 넌 이제 장남의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야. 네 가족 네가 먹여 살려. 동생과 한참 언성을 높이고 있을 때 묵묵히 듣던 엄마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찢기게 만들었습니다. 잘난 대기업 다니는 딸 뒀다고 자랑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 잘났다고 식구들 다 버리고 지 살겠다는 거지. 냅둬라 가라고 둬. 네가 그토록 노래 부르던 네 인생이 도대체 뭔지 어디 두고나 보자. 식구들 다 버리고 너 혼자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어디. 이기적인 것, 못돼 먹은 것. 그렇게 가족들은 제 가슴에 수많은 비수를 던졌고 전 그 비수 하나하나가 가슴에 꽂혀 참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견뎌내야 하는 과정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독하게 가족들에게 주는 돈을 확 끊어냈지만 어떻게 살고 있을지가 눈에 훤히 보여서 너무 미안하고 신경이 쓰였어요. 제 이기심에 대한 스스로의 싸움은 바로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과 이기심이 공존하는 이 감정 속에 갇혀 괴로워하는 것이었죠.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낼수록 전 생각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가족들을 돕고 사는 게 정말 내 팔자인 건지 말이죠. 가족들은 역시나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왔고 절 괴롭혔어요. 어느 날은 울부짖으며 아이 병원비가 없다고 돈을 달라 빌었고 또 어느 날은 쌀독에 쌀이 하나도 없다며 쌀을 살 돈만 달라고 빌었죠. 이들은 울부짖었지만 그럼에도 제가 넘어가지 않자 막말을 퍼붓고 화를 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장녀야? 너 왜 이렇게 애가 독하니? 당장 식구들이 정말 다 굶어 죽어도 너 하나 잘 살면 그만이라는 거야? 네가 다닌다는 그 대기업에도 너가 이렇게 못난 직원인 걸 알아? 내가 다 까발려 주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 제겐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견디기 버거웠어요. 회사 생활에 집중하는 것도 벅찬데 말이죠. 이렇게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그나마 제가 웃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제게 안식처 같은 존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서 전 처음으로 제 곁에 사람도 생겼고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는 동료도 생겼어요. 심지어 입사한 날부터 절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입 부회장이랑 제가 붕어빵 수준으로 닮았다는 것이었죠. 사람들이 하도 그러길래 내가 살짝 신입 부회장님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진짜 너랑 똑같이 생겼다니까?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너랑 신입 부회장님이랑 나란히 앉아있으면 누가 봐도 부녀 사이라니까? 정말? 그 정도로 닮았다고? 상사들도 그렇고 회사 전 직원이 나만 보면 부회장 딸이냐고 물어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 근데 네가 봐도 그렇게 닮았어? 영서야, 내가 동기로서 말하는 건데 내가 부회장님 얼굴 처음부터 봤으면 너 낙하산인 줄 알았을 거야. 낙하산인 줄 알고 너한테 영서야 이러면서 편하게 부르지도 못했을걸? 회사의 전 직원이 저를 볼 때마다 부회장님에 대해 말을 하니 저 역시 궁금했어요. 그런데 워낙 높으신 분이고 룸도 별도로 있고 층수도 달라서 저랑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서 정작 전 얼굴을 보지 못했었죠. 제일 친하게 지내는 동기까지도 호들갑을 떨 정도라니 더욱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일을 하다 정말 저랑 똑같이 생긴 한 남성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소문의 신임 부회장이었죠. 부회장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거울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아니 뭐야? 사람들이 놀랄만 했네. 진짜로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 나도 깜짝 놀랐네. 하필 부회장이랑 똑같이 생길 게 뭐람? 회사 생활 조용히 하긴 글렀네. 제가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도 그 무성한 소문을 들었는지 자꾸만 눈이 마주치고 은근히 절 챙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업무적으로 딱딱하신 분인데 제겐 유독 많이 웃어주시고 다정한 느낌이었죠. 그래서 전 저와 붕어빵처럼 닮은 부회장이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회장에게 직접 보고할 일이 있어 부회장실에 찾아가야만 했어요. 전 이게 참 좋은 기회라 생각했던 게 그간 서로 소문에 대해서 웃으며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참에 안면도 트고 소문에 대해 언급을 하면 조금 더 편해지겠다 싶었죠. 보고할 서류들을 정리한 후 부회장실에 찾아갔고 똑똑 노크를 하고 부회장실에 들어선 순간 제 인생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인생 전체를 뒤흔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 아주 차분하게 보고할 서류를 제출하며 말했어요. 부회장님, 직접 보고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보고서 내용 검토 후 직인 부탁드릴게요. 수정 필요시 별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별개의 얘긴데 저와 부회장님께서 많이 닮았다고 회사에 소문이 자자하죠. 이 얘기 한 번은 짚고 넘어가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전 너무 영광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부회장님. 저 때문에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실지 우려스럽습니다. 제 말에 부회장님은 저를 한참 동안 지그시 쳐다보셨고 전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혹여나 제가 말 실수를 한 것인지 지금 이 분위기는 뭔지 무슨 말을 이어가야 할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죠. 최대한 말을 정리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불쾌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사과를 하려는데 그때 부회장님께서 갑자기 서랍을 열어 아주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절 주셨어요. 전에 받은 그 사진 속엔 어린 저와 아버지 그리고 엄마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죠. 저희 가족 사진을 부회장님께서 왜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영서야, 이렇게 잘 커졌다니 세상에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 아버진 단 한순간도 널 잊어본 적이 없어. 늘 그리웠고 늘 품고 싶었다. 아버지도 이 회사로 온 지 고작 2달 차라 정신이 없었는데 직원 리스트를 보다 네 이름을 보고 혹시나 싶었지.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내 딸 영서인 거야. 눈물을 흘리시며 그간의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붕어빵 부회장님은 바로 제 아버지셨고 저희를 버렸다는 엄마의 말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엄만 결혼 생활 내내 사치를 심하게 부리시다 외도까지 하셨다고 해요.
외돌하며 만난 남자와 노름에도 빠지셨고 집안의 기둥을 몇 개나 뿌리째 뽑았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인 저희 남매를 보고 아버진 묵묵히 참고 사셨다고 했죠. 그러나 마지막엔 아버지 역시 화가 많이 나셨고 엄마와 대화 도중 폭발을 하신 겁니다. 이때 아버진 차라리 이런 엄마라면 아이들에게 없는 편이 좋겠구나 판단을 하셔서 이혼하고 저희를 데려가 키우시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엄만 그걸 지켜볼 리가 없었어요. 엄마에게 자식인 저희들은 돈줄이었고 자식까지 없으면 본인은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든 자식인 저희를 데리고 가야 했고 야반 도주하듯 저희를 데리고 숨은 거였죠. 아버지가 저희를 버렸다는 것과는 달리 엄마께서 저희에게서 아버지를 뺏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란에도 아버진 기어이 저희를 찾아냈고 죽어도 자식들은 포기 못한다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되려 부탁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영서만이라도 내가 데려갈게. 솔직히 말해서 당신 영서한테 돈 벌게 하고 애 힘들게 키울게. 너무 뻔하잖아. 난 영서 그렇게 크는 거 원치 않아. 그러니까 영선 내가 데려가게 해줘. 그럼 더는 안 찾아올게. 내가 미쳤어? 영설 당신한테 보내게? 내가 경고하는데 만약에 또 찾아오면 그땐 얘네들 데리고 아주 멀리 숨어버릴 거야. 2번 다시 찾아올 수도 없게 말이야. 애들 다 흩어지게 만들 거라고. 그러니까 찾아오지 말고 애들 키우게 돈이나 보내. 아버지 눈엔 고작 8살짜리 딸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지가 눈에 훤히 보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 하나만 데려가려 했지만 엄만 끝까지 협박을 했고 매달 돈을 보내줄 테니 절대 절 딸이라는 이유로 일을 시키지 말고 공부시키라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진 정말 매달 큰 돈을 집에 보내주셨고 전 그런 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돈의 행방 자체를 아예 몰랐죠.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께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 와중에도 내가 너무 나쁜 건 아닌지, 나 때문에 정말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건 아닌지, 그러면 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때마다 문득 아버지가 그립고 원망스러웠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싶으면서도 우릴 왜 버렸을까 하는 원망이 섞여 있었죠. 눈물나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심지어 매달 돈을 받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엄마 험담을 네 앞에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돈도 넉넉히 보낸 이유가 본인 앞으로 쓰느라 너희한테 안 쓸까봐 여유껏 보낸 건데 한 푼도 너희한테 안 쓰다니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심지어 나한테 받은 돈도 충분할 텐데 어린 네 돈까지 받아먹고 살다니. 영서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진작에 널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네 인생 살아. 아버지가 도울게. 아니 옆에 있을게. 이제 아버지 있으니 너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 살자. 그간의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아버지가 제게 다시 생겼다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고 든든한 버팀목이자 내 편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 기쁨을 뒤로하고 전 곧장 엄마를 찾아가 왜 그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건 잘못이라고 해도 너무 큰 잘못이니 말이죠. 나 아버지 만났거든? 다 알고 온 거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말해줘.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자식들이랑 아버지 사이 증오만 남게 하고 평생 살게 하니 좋았어? 심지어 큰 돈까지 매달 받아놓고 어린 딸 고사리 손으로 벌어오는 돈 내내 받았으며 사니까 좋았어? 도대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딸한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 알고 왔다면서 뭘 물어봐? 그리고 다 지난 얘기 이제 와서 해서 뭐해. 이제 다 늙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끝까지 너 데려간다는 네 아버지 찾아서 좋겠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돌아서진 않았겠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너무 뻔뻔한 태도에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라고 내치진 못할 것 같았던 마음이 전부 사라졌죠. 심지어 저만 빼고 남동생들은 전부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이 집안에서 전 그냥 돈줄로 산 바보였던 거예요. 그나마 양심 있던 둘째는 제 꼴을 보기 힘드니 홀로 공장에 들어가 소식 끊고 혼자 벌어먹고 산 거였어요. 전 그날 이후 가족들과 전부 연을 끊었고 제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선 한평생 제 몫으로 모아두신 돈이라며 무려 5억 원을 주셨고 전 그걸로 집 이사도 하고 안정적으로 살게 됐어요. 이제야 취미라는 것을 갖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며 말이죠. 동생 때문에 생긴 빚도 아버지께서 전부 처리를 해주셔서 비로소 전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랑만 왕래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진 재혼도 안 하시고 혹시나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저를 기다리셨다고 했죠. 그런 아버지가 문득 우리 두 식구라 너무 쓸쓸하지 않냐며 자꾸만 시집 보내려고 하셨고 저는 또 남편감도 아버지 덕에 얻게 됐습니다. 아버지 소개로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 2년의 연애 끝에 다가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예비 신랑이 제 사정도 다 알고 저와 아버지께도 아주 잘하고 이제야 화목한 가정 속에서 저 역시 안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죠. 한평생 바보처럼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하고 살던 저였지만 새로 생길 내 가족은 정말 가족처럼 살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이 순간 제 가족이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그건 전부 그들이 벌인 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기 전엔 아직 멀었다는 말 전하고 싶을 뿐이고 전 그저 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려 해요. 현재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태어나서 자란 서울의 동네는 별로 잘 사는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못 사는 형편이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아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서울은 큰 도시고 동네들 간의 빈부격차가 꽤나 크잖아요. 전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서 자랐고 학교를 다녔어요. 주변에 논밭이 많았고 아파트는 찾아볼 수 없이 옛날식 주택이나 빌라들만 즐비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형편도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도 사는 집이나 먹고 입는 것들이 비슷해서 누구 하나 부끄러울 것도 없었고요. 우리 집에 못 사는지 느낄 새도 없이 나름대로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던 전 서울 신촌에 있는 사립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을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 동기 중에 부모님이 주유소를 한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와, 주유소면 되게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속으로 부러워했는데요. 동시에 옆에 있던 다른 동긴, 진짜야? 나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주유소 하는 분은 처음 봤어. 너네 집 형편이 조금 어려웠나 보다 하며 그 친구가 안쓰럽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 동기에게 우리 집 부모님이 하는 일이나 살던 동네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저는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아, 우리 집이 서울에서 못 사는 편이구나 라는 걸요. 기억을 떠올려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와 같은 빈부의 차이를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 학교에 갑자기 전학을 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옷이 아주 깨끗하고 남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죠. 전 어렸고 우리 학교에 잘 사는 애들이 별로 없었지만 아놀드 파마, 나이키 이런 비싸고 귀한 브랜드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새 학교 생활을 적응하는 동안 필요한 것 이것저것 알려주고 도움을 줬더니 저한테 친해져서 한 번은 자기 집에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우리 동네가 아니고 방배동 쪽이라 버스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멀리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기사 아저씨가 운전해주는 까만 승용차를 타고 학교를 통학했기에 그날 전 그 차를 얻어 타고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승용차를 타본 날이어서 어리둥절하면서도 속으로 신이 났어요. 집에 들어섰는데 어머님이 파마머리가 아닌 생머리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처럼 날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절 맞이해 주셨죠. 그리고 친구 어머님이 식사를 차려주셔서 그때 처음 크림 파스타라는 걸 먹어봤어요. 그전엔 토마토 소스 파스타도 한두 번 먹어봤을 뿐인데 새하얀 색의 아이스크림 맛이 나는 파스타라니 신기했죠.
그리고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제일 놀란 건 다름 아닌 최신식 화장실이 무려 2개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아파트의 구조지만 당시 저에겐 충격적일 정도였어요. 그 부유했던 친구는 한 학기도 채 마치지 않고 다시 전학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친분이 오래 유지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가 저에게 세상에 저런 부자가 있구나를 알려준 친구였다면 대학에 와선 우리 집이 가난한 거였구나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이 차이였죠. 우리 아버진 혼자 시장에서 그것도 번듯한 점포를 낸 것이 아니라 시장 들어가는 길가에 트럭 싣고 다니면서 과일 장사를 하며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엄만 그냥 전업주부셨지만 아버진 혼자 버는 돈이 부족해서인지 언제나 식당에 나가시거나 파출부 일을 하면서 함께 일을 하셨답니다.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부모님은 늘 자식들에게 근검절약을 강조하셨죠. 그래서일까요? 전 제 동생 모두 지금까지 참 알뜰살뜰 똑순이 같이 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러분은 네모난 상자에 들어있는 각 티슈를 쓰시나요? 전 그 어디 회사 임원이나 사장님쯤 되어야 자기 방에 놓고 각 티슈를 쓰는 줄 알고 이날이 때까지 각 티슈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롤 휴지를 한 칸씩 잘라서 과자 상자에 넣어놓고 식탁 옆에 두면서 쓰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구나 가전, 애들 옷과 같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새 것을 사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고시장을 애용하고 있고요. 잘 고르면 질 좋은 물건을 싸게 고를 수 있는데 왜 새 걸 사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무료로 그릇이나 책상 등을 가져가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야 너무 좋아서 단숨에 달려가서 받아오죠. 지금 제 아이들은 엄마 참 궁상 맞다고 타박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절약하는 제 덕에 우리 집 재산은 안정적으로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자가로 30평형 아파트가 있고 빚도 하나도 없는 데다가 벌써 애들 대학교 학비를 따로 저축보험 만기로 다 마련해 놓았으니 말이에요. 우리 부부 나이가 30대 후반이고 애들이 유치원생인데 이 정도면 저 성공한 거 맞죠? 너무 절약만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색하지 않냐고 오해들 많이 하시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조사는 다른 사람들 수준으로 챙기고 있고요. 게다가 전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를 10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지금도 초등학교 저학년 공부를 봐주는 공부방에 주 1회씩 나가고 있는데 이건 제가 대학교 때부터 해온 오래된 봉사활동입니다. 그 공부방엔 제가 어렸을 적 살았을 때 집이나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편부모 혹은 가정에서 보살핌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가난하게 자란 전 그 아이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서 열악한 환경의 친구들이 성공할 길은 공부뿐이잖아요. 그래서 전 엄마처럼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해야 한다고 항상 잔소리를 하며 강조하고 있죠. 사실 전 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봉사활동 단체에서 곧 있을 어린이날을 앞두고 용인에 있는 체육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열겠다고 해서 그 학교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 학교는 체대이다 보니 운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알려주고 교육하는 시간에 몇 명의 태권도 전공자가 나와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키가 185는 되어 보이고 아주 건강한 공 같은 체격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멀리서만 봐도 그 사람 참 착해 보였어요. 이제 6살이 된 좀 산만하고 거칠게 노는 준우라는 친구가 그 학생에게 붙어서 발차기를 하고 꼬집고 험하게 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그저 허허하면서 다 받아주고 놀아주고 있는 거예요. 준우가 이제 도가 지나치게 굴어서 제가 급히 가서 말렸습니다. 준우야, 어른 머리채를 잡는 건 아주 예의가 없는 짓이야. 어서 이 형한테 사과드려야지. 준우는 그 형이랑 더 놀고 싶다고 떼를 썼지만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배꼽 인사를 꾸벅하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뒷머리를 긁적이고 있는 그 남자에게 말했죠. 머리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준우가 자기랑 이렇게 놀아주고 받아주는 어른을 잘 못 만나서 오늘 좀 심하게 놀았던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들이 다 그렇게 놀죠. 그런데 여기 단체에서 매번 봉사활동 하시나 봐요. 아직 어려 보이시는데 대학생 맞죠? 20살?
아니요. 제가 이래봬도 3학년이에요. 여기 단체에서 일한 지도 벌써 3년째인걸요? 완전 베테랑. 아, 그렇구나. 난 4학년인데. 군대도 다녀왔으니까 내가 한참 오빠겠네요. 난 성재욱이라고 해. 아, 전 남궁선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말을 놓으세요? 전 장난삼아 약간 째려보며 되받아쳤는데 이 남자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 난 궁선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물어보지도 않고 말 놓아버렸네. 아, 기분 상했어요? 아니요. 저 그냥 기분 나쁜 척 장난친 거예요. 오빠, 제가 한참 어린데 당연히 말 놓아도 되죠. 그런데요, 제 이름은 궁선이 아니에요. 성이 남궁, 이름이 선. 선이라고 불러야죠. 아, 미안해. 이름 참 이쁘구나, 선이. 타인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착해 보이는 재욱 오빠가 사실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욱 오빠는 행사가 끝나가서 헤어질 무렵 저에게 조심스럽게 핸드폰 번호를 물어봤어요. 저도 오빠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바로 번호를 주었고 그날 밤부터 우린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뒤에 우린 첫 데이트를 하기로 했죠. 재욱 오빠는 삼성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영화를 보고 파스타 전문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빠, 나 어릴 때 진짜 부잣집 친구가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네 집에서 크림 파스타라는 걸 처음 먹어보고 나서 난 지금도 제일 맛있는 음식 1순위가 크림 파스타잖아. 맛있기도 하지만 나에겐 행복함과 부유함의 상징이 돼버렸거든. 와, 우리 어릴 때 크림 파스타면 진짜 귀하긴 했겠다. 그래도 그 친구 덕에 그런 추억도 생긴 거니까 좋은 거네. 선이는 전공이 뭐야? 난 세무회계학과예요. 어릴 때 돈 만지는 게 좋더니 지금도 돈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는 공부가 재밌거든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난 그런 쪽이 제일 젬병인데 너 진짜 똑똑하구나. 그럼 왜 오빤 태권도 학과를 전공하기로 했어요? 꿈은 뭐예요? 아, 내가 태권도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생 때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었을 거야. 김경훈 선수가 80kg 헤비급에서 금메달 따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는데 진짜 멋졌지. 나도 그날부터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어서 태권도 연습을 하루도 쉰 적이 없어. 학교 시험 공부는 안 해도 태권도 학원은 매일같이 다녔지. 운 좋게 태권도로 최고 좋은 대학교에 붙긴 했는데 아쉽지만 난 국가대표 선발에서 떨어져선 말이야. 이제 내 꿈은 태권도 꿈나무를 키우는 태권도 선생님이야. 오빤 정말 태권도 한 길만 우직하게 걸어온 체육인이고 보면 볼수록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빤 제 작은 키도 아담하다고 좋아해줬고 얼굴에 주근깨도 귀엽다면서 제 모든 걸 이뻐해주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준 남자예요. 가끔 셈이 느리고 다 양보해주며 답답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서 제가 대신 나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싸워주기도 해야 했죠. 그래도 우린 싸움도 잘 안 하고 서로를 위해주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전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 관리도 잘하고 토익 영어 시험도 만점에 가깝게 따놨고요. 그리고 회계 관련 자격증도 공부해서 합격한 뒤 어느덧 졸업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참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면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옆 동네 태권도 학원의 사범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학원의 관장님은 자기가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학원 운영은 모두 남편의 차지였어요. 아이들 등 하원부터 학원 홍보물을 나눠주고 학원생 어머님과 상담하는 일까지 거의 모두 사범인 남편이 도장 일을 하니까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어머, 여기 사범님이 관장인 줄로만 알았어요. 아, 따로 관장님이 계시다고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모든 학원 일은 남자친구가 하고 학원비 상당수는 원장 차지로 남자친구에겐 월급 240만 원밖에 안 주는 원장이 전 미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계산하고 돈을 모으는 일엔 소질이 없었는지 월급을 받으며 한동안은 주변 친구들에게 한턱 낸다고 부모님 용돈 드린다고 이런저런 일로 석 달이 넘도록 저금 하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남자친구가 답답해서 제가 나서서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내가 오빠 제대로 돈 모아줄 테니까 앞으로 오빠 월급 관리는 내가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바로 남자친구 손을 붙잡고 근처 은행에 가서 가장 이율이 높은 적금 통장 2개와 자유 입출금 통장 1개를 만들었어요.
자, 봐. 입출금 통장은 월급이 들어오는 거고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쓰는 비상금 같은 거야. 월급은 들어오자마자 이 노란색 적금 통장으로 80만 원, 그리고 청약 부금으로 50만 원이 나갈 거야. 그리고 또 50만 원은 내가 모으고 있는 우리 결혼자금 적금으로 자동이체 될 거야. 그럼 오빠 한 달에 적금 빼고 얼마가 남는 거지? 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선이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이고, 답답해. 60만 원이 남잖아. 그게 오빠가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인 거야. 그중에 1, 20만 원 정도는 부모님 드리거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알겠지? 이렇게 오빠를 이미 결혼한 마누라처럼 잘 챙겨주니까 이미 오빠 네 집 부모님은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어서 며느리 삼고 싶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오빠도 저랑 떨어져 있는 순간이 싫다며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하자고 장난 반으로 저에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전 제대로 취직을 하고 사회인으로서 제가 직접 돈을 벌면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2달 만에 한 회계법인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선 회사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제 나이도 결혼 정년기에 들었더라고요. 착실히 월급 모아서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넘게 마련했고 늘 결혼을 재촉하는 남자친구를 더는 기다리게 할 수 없어서 드디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재욱 오빠는 낯선 정장 차림에 과일 바구니와 양주를 들고 우리 집 앞에 찾아왔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자 위해서였죠. 절 집에 바래다 주거나 어버이날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간단한 선물을 드리면서 만난 적은 있지만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니까 오빠는 긴장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빠, 긴장하지 마. 우리 가족 모두 오빠를 좋아하시는걸?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모두 인성이 좋은 분들이에요. 내가 없이 산다고 남의 것을 빼앗는다거나 그렇다고 정도가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분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남자친구보다 학벌도 좋고 회사도 좋은 곳 다니고 있으니 조건만 보면 부모님께서 오빠를 반기지 않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재욱 오빠의 인성과 됨됨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키가 크고 건강하니 운동을 해서 내 딸을 잘 지켜주겠거니 안심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욱 오빠는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아버지와 술도 한잔하면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저와의 결혼을 합격을 받았죠. 이제 제가 재욱 오빠 가족분들 마음에 드는 일이 남았어요. 이미 재욱 오빠를 통해서 저에 대한 호감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지만 직접 뵙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시댁에 찾아뵙기 전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나쁜 분이면 어쩌지? 그리고 요즘은 시부 며느리 갈등도 많다던데. 이렇게 전 시부모님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갔죠. 하지만 의외로 복병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생긴 것도 족제비 같은 인상으로 곰처럼 푸근한 남편과는 아주 외양부터 달랐습니다. 좁고 마른 얼굴에 매서운 눈매, 거기에 까칠한 말투까지 사회에서 만났다면 비호감 그 자체라 가까이 하기도 싫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싫은 건 그의 이기적인 말과 행동들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형에게 미리 허락도 구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형이 먹고 있는 대게 접시를 자기 앞으로 놓고 먹는다던가 갑자기 자기 형의 배를 툭툭 치면서 형은 운동한다는 사람이 배가 이렇게 나와? 돼지도 아니고. 아유, 학부모가 뭐라고 항의하네? 이런 몸매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부모님과 제가 함께 있는 데에서 분위기가 싸해지도록 기분 나쁜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부모나 남자친구 모두 늘 그래왔다는 듯이 아무렇지 않게 시동생에게 별말 안 하는 거예요. 내 배가 그렇게 나왔냐? 내 배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던데.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요. 저만 옆에서 내 남자한테 막대하는 시동생이 미워서 혼자 분을 사귀고 말았죠. 시동생은 저한테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그쪽은 왜 우리 형하고 결혼하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좋은 회계 회사를 다니고 대학도 좋은 데 나왔다고 하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지들보다 조건 좋은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지 않나? 팔자 좀 펴보려고. 혹시 우리 부모님 유산 같은 거 생각하면 꿈도 꾸지 마세요. 집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예의가 없기도 했거니와 자기 가족에 대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제가 다 열이 받더라고요. 도련님은 그런 여자들만 만나봤었나 봐요. 저처럼 생각이 바른 여자들은요, 남자가 인성과 능력만 갖추면 조건 같은 거 안 따져요. 우리 재욱 씨가 어디가 어때서요? 제 말을 재욱 오빤 박수를 짝짝 치면서 역시 우리 선이가 최고야 하고 시부모님 모두 제 말이 옳다고 흡족해 하셨어요. 하지만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과 전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인간이라고. 내 결혼 생활의 암초와 같을 거라는 걸요. 시동생이야 어쨌거나 재욱 오빠와 저의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 싸움 한 번 없이 착착 진행됐어요. 좋으신 양가 부모님과 착한 재욱 오빠가 다 저에게 맞춰주셨기 때문입니다. 재욱 오빠와 전 결혼 전부터 적금으로 착실히 돈을 모았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 전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파트는 제 회사와 지하철로 5정거장으로 태권도장과 버스 6정거장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우린 전보다 편하게 출퇴근을 하면서 함께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잠이 들면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죠. 그러던 중 남편에게 다니고 있던 태권도장 관장님이 태권도장 인수 제안을 해왔어요. 그동안 도장을 잘 운영해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권리금을 많이 낮춰줄 테니 인수해서 직접 경영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다들 태권도장의 주인이 남편인 줄 알 정도로 혼자 알아서 경영해왔기 때문에 권리금 7천만 원만 마련하면 도장을 인수할 수 있어서 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남편은 7천만 원이 아깝다고 했지만 전 남편이 도장을 잘 운영해갈 거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누구예요? 학원 운영할 때 회계 세무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해보라며 대출까지 일으켜서 태권도장을 인수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지 않는 남편이지만 자신의 오랜 꿈을 실현할 좋은 기회니까 저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면서 태권도장을 인수했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지인도 얘기할 정도로 좋은 평을 들으면서 10년 이상 태권도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긴 것에 더해서 저도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임신을,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첫 손주가 생겼고 그것도 쌍둥이라 두 손주가 한꺼번에 나온다니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은 모두 아주 많이 좋아하시고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우리 남편 입이 귀에 걸린 건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제 동생까지 축하한다며 조카들 유모차 사라고 100만 원이나 보낼 만큼 온 가족이 축하하는 가운데 시동생 한 명만 축하한다는 인사도 선물도 없이 모른 채 했어요. 매번 가족들이 모이면 남편이 밥 사고 술 사면서도 자긴 1,000원 한 장 내지 않는 시동생이니까 이젠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저 인간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몇 달 뒤 시동생은 시댁에 결혼할 여자를 인사시켜준다며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전 아주 궁금했어요. 저렇게 싸가지가 없는 남자가 결혼도 하는구나. 과연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싶어서 말이죠.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남편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댁 현관으로 시동생 뒤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제가 놀랐던 건 그 여자는 시동생과 참 많이 닮았다는 겁니다. 그 여자도 족제비 상이고 잔뜩 말라서 더욱 예민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게다가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고 입술도 새빨간색을 발라서인지 한눈에도 표독스러워 보인다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내심 인상과 달리 제발 인성은 좋기를, 성격이 좋기를 하고 빌었죠. 하지만 그녀와 대화를 한 지 몇 분 안 돼서 제 기대는 무너졌어요. 예비 동선 시동생 못지않게 싸가지가 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자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더 날카롭고 사람 속을 긁는 것이 시동생보다 더한 사람이었죠. 아유, 이제 난 시댁에서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서방님은 결혼식 날, 저는 임신 7개월에 들어서서 한복을 입고 결혼식에 참석했죠. 삼복더위에 임신해서 몸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경 써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간 건데 절 보자마자 서방님은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안 오셔도 되는데 뭐하러 오셨어요? 가뜩이나 몸도 힘든데 사람 보자마자 인사치레가 이렇습니다. 야, 형수님한테 말 좀 곱게 해라. 재신이는 당신이 임신해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겠다고 걱정을 저렇게 말하는 거야.
남편은 그렇게 저를 다독여 줬지만 전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죠. 그래도 오신 시댁 손님들께 인사드리면서 며느리로서 할 도리를 하다가 신부 대기실에 가봤어요. 동서 결혼 축하해요. 오늘 참 예쁘게 꾸미셨네요. 아, 네. 근데 저 원래 예쁘거든요. 오늘 화장이랑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 걸 겨우 참고 있는데 형님 눈엔 이게 예쁘다고요? 이 좋은 홀례 날에 하객이 하는 축하 인사를 이렇게 받아치고 싶을까요? 쌍으로 싸가지 없는 서방님과 동서 이 부분 결혼한 뒤에도 저와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에 전 이들을 가급적 피하고 어쩔 수 없이 봐야 할 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참으며 넘겼습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남편은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동서를 못 본 척 참으라고 말해줬어요. 하지만 여보, 정말 너무하잖아. 어떻게 매번 참아?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알지. 재신이나 재수씨가 성격이 삐뚤고 말 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 난 어릴 때부터 재신이의 형으로 살았어. 그 녀석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참 많이도 당했지. 저 자식 군대 다녀오기 전까지 날 형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 야, 너. 심지어 저 기분 나쁠 땐 자식, 새끼까지 욕을 해댔지. 내가 먹는 음식이나 물건은 다 지 맘대로 가져가고 어쩌다 내가 먼저 지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 먹으면 상 뒤엎을 정도로 난동 피웠다니까.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씀이 있잖아. 먹는 대로 크는 게 애들이 아니라고. 재욱이는 맨날 재신이한테 고기며 좋아하는 반찬을 다 뺏겼는데도 저렇게 키 크고 건장해지고 저렇게 남의 것 뺏어 먹은 놈은 키가 170 언저리라고. 재신이는 엄마 얘기 들으면 질색을 하면서도 엄마가 이런 유전자로 낳아준 거라며 엄마 탓을 하고 말아버리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개막눈이가 있을 수 있어? 형한테 그 정도로 막 하면 부모님이 혼내셔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혼내셨겠니? 진짜 매로 때리기도 하고 팬티만 입혀서 집 밖으로 내쫓기도 하고 정말 엄하게 다스리셨지만 끝까지 그놈은 잘못했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 고집에 부모님과 내가 진 거지. 와, 진짜 서방님 대단하구나. 그걸 어떻게 참고 살았어, 당신? 그래도 형인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나도 같이 달려들고 싸우면 그 자식하고 똑같은 놈이 되는걸. 부모님은 가뜩이나 걔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데 내가 참으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잖아. 그래서 당신이 재수씨 때문에 고생 많은 거 알아. 되도록 재수씨가 뭐라고 하든지 무시하고 상대를 말아 그냥 피해줘. 남편 얘기를 들으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안쓰럽고 또 남편의 말대로 가능하면 서방님네 부부는 상대치 않고 참고 넘어가주며 지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급등하면서 모두의 관심사가 모였던 2018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방님이 어떤 일로 식사를 쏘겠다며 고깃집으로 시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불렀죠. 서방님은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코인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나서 3억이나 벌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소고기를 쏴도 될 법한데 돼지고기를 사주면서 어찌나 침을 튀겨가며 2시간 넘게 자기 자랑을 해대던지요. 형네도 진작 나처럼 코인에 돈을 박았어야지. 요즘은 미련하게 적금 들고 그렇게 하다가 돈 못 모아요. 네, 축하드려요. 서방님은 그런 복이 있으신 거고 우린 그런 위험한 데에 투자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할 마음 없어요. 이래서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남편이 좋은 정보를 주면 그대로 따라만 해도 돈을 벌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유. 그러다 우리 조카들 나중에 결혼 자금이나 모을 수 있겠어요? 걱정 마. 우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얘네 앞으로 돈도 꽤 모았고 나랑 우리 남편은 늙을 때까지 일할 거라서 누구한테 손 벌릴 일 없어. 여보, 아무래도 형님네는 우리같이 평일마다 골프 못 다니겠다. 평생에 일만 하실 거래? 겨우 돼지고기 사주면서 당장이라도 부자가 된 듯 행세를 하는 동서가 안 입고 왔지만 그래도 서방님의 식구들에게 무언가를 쏜 적이 거의 없는 일이라 전 열심히 고기만 먹었어요. 그동안 우리한테 서방님네가 얻어먹기만 했던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고 돌아온 사이 서방님하고 동선 무슨 얘긴지 한참을 재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 다가가 들으니 글쎄 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형수님이 나랑 동갑이고 학번에 갔잖아. 형수님 학교에 내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형수님 알고 있더라고. 근데 걔가 해준 얘기가 아주 가관이었어. 한번 들어볼래? 학교에 좀 잘 사는 동기들 사이에서 형수님 별명이 짠순이 찌질이었대. 예선이는 맨날 옷도 똑같은 거, 그것도 어디서 샀는지 알 수 없는 시장표? 그런 것만 입고 다니는 것 같더라. 맞아, 지난번에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자고 하니까 자기는 학식만 먹는다면서 뭐하러 2배 넘게 비싼 한 끼를 나가서 먹냐고 묻는 거야. 아유, 내가 아웃백 스테이크 얘기했더니 처음 들었단다.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어디 시골에서 살다 온 거 아니냐? 아니, 쟤 서울 토박이래. 그런데 뭐 서울도 서울 나름이지. 어디 깡 시골 같은 서울 동네도 있는가 봐. 이렇게 동기들끼리 형수님 뒤에서 돈도 안 쓰고 찌질하게 산다고 씹었다는데? 형수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 우수하고 교수님 사랑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하여튼 불쌍하다니까. 엄마, 난 그 동기보다 형수님이 훨씬 바르게 잘 지냈던 것 같구만. 뭘 그래? 그런 쓸데없는 돈 아껴서 너희 형수 후원하는 어려운 학생들 학용품이나 간식도 사주는 거야. 넌 그런 날라리 같은 애들 말고 형수 같은 사람 만나야 돼. 뭐래, 찌질하게. 난 그렇게는 안 살아. 사람이 태어나서 뽀대 있게 살다가 죽어야지. 구질구질하게. 절대 못 살아. 난 앞으로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코인 투자로 부자 돼서 화끈한 인생 즐길 거라고. 형 말 틀린 거 없다. 너희 형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난 너희 형수가 아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어줄 거다. 재신이 너도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정신 차리고 회사만 열심히 다녀. 아, 짜증나게 아버지까지 왜 그래요? 그러게, 우리 남편한테만 왜 그러세요? 우린 코인 투자 대박 나서 덕분에 지금 맛있는 저녁도 얻어 드시고 있으시면서 참나. 저 없는 사이 잊지도 않은 제 대학 시절 얘기를 꺼내서 뒷담화까지 하다니 정말 저렇게 치졸할 수가 있나 모르겠어요. 당장 그 앞에 서서 잊지도 않은 말 꾸며내지 마세요. 서방님 같은 분보다 난 훨씬 잘 대학 생활 했으니까 당당하다고요 하고 쏘아붙이고 싶었죠. 하지만 괜히 민망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고 진짜 서방님과 동서 같은 사람들과 싸워봐야 시부모님 속만 썩지 않겠어요. 남편이 왜 그동안 참았는지 이해가 가요. 치졸한 인간들 같으니 뒤에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이에요. 한번 투자 성공을 맛본 뒤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던 서방님과 동선 계속해서 가상화폐 등 고위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벌었다는 3억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다른 투자로 다 날려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전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동서가 보낸 온라인 초대장을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동서네의 둘째 아들이 곧 돌을 맞이하는데 조카의 돌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죠. 요즘 시대에 누가 돌잔치를 둘째까지 챙겨서 크게 한답니까? 전 우리 쌍둥이들 돌잔치도 가까운 가족만 모시고 한 식당에서 조촐하게 치렀거든요. 그런데 동선 둘째 아들의 돌잔치를 하니 꼭 참석해달라면서 그 이후에도 저한테 전화 한 번, 남편한테 한 번, 심지어 시모를 시켜서까지 몇 번이나 돌잔치에 오라고 하니 더 얄미워 보였어요. 처음엔 돌잔치에 가야 하니 금반지 한 돈을 사야 하나 하고 시세를 알아보니 글쎄 3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거나 가족이라면 아무리 비싸도 한동 금반지를 사서 줬겠죠. 이런 경조사까지 인색하게 굴면 인복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평소 제 마음에 안 들게 굴었던 동서와 서방님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땐 돌반지는커녕 내복 하나 덜렁 사온 그들에게 인사치레 할 마음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 10만 원 현금을 봉투에 넣어 준비했죠. 돌잔치는 자신들 분수에 맞지 않게 화려하고 비싸 보이는 파티 전문점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무슨 사회자를 거액으로 모셔왔다지 않나 청담동까지 가서 머리 매만지고 화장까지 받고 왔다면서 동서는 저를 만나자마자 어찌나 돈 자랑부터 해대던지요. 진짜 돈이 많은 부자 같으면 이렇게 고가워 보이지도 않아요. 꼭 별로 없는 것들이 어디 눈만 높이 달려서 소비하는 것만 배워서 저렇게 돈 낭비한다니까요. 동서 둘째 조카 돌 축하해. 축하 선물로 돌반지 대신 현금 넣었어. 동서는 제가 내미는 봉투를 안이 꼽다는 듯이 쓱 쳐다보곤 그 사람 많은 데에서 바로 봉투를 열어 얼마가 들었는지 바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거지도 아니고 10만 원? 이게 돈이에요?
이런 푼돈을 선물이랍시고 우리 둘째한테 준다니 어이가 없네. 라고 막말을 하며 동서는 내 앞에서 선물 봉투를 찢었습니다. 거지라니요. 이건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손윗 형님인데 선물을 준 사람 눈앞에서 그걸 바로 찢어버리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무리 제 선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 무시하는 동서를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동서에게 더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하고 돌잔치 자리에서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제가 나와버리니까 남편은 당황해서 절 따라 나왔어요. 여보, 왜 갑자기 돌잔치에서 나왔어? 무슨 일 있었어? 여보, 글쎄 말이야. 동서가 나보고 애기 돌 축하금이 적다고 거지라고 하더라. 그리고 내 눈앞에서 돈 봉투까지 찢어버리는 거 있지? 제 얘기에 남편은 놀랐어요. 오죽하면 그 착한 남자가 그렇게 화를 냈겠습니까? 재수 씨가 우리한테 거지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야? 봉투까지 찢어버리다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여보, 나 지난 세월 동안 걔한테 무시당하고 언어폭력 당한 거 세어보면 말도 못해. 이제 못 참아. 걔한테 복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보고 참으라던가 재수씨 무시해버리라던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남편은 저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있잖아. 당신이 화를 낼까봐 미처 말을 못한 게 있는데 10년 전부터 동생이 나한테 돈을 꺼갔거든. 한 번은 30만 원, 한 번은 50만 원, 그리고 많게는 120만 원일 때까지 여러 번 이렇게 돈을 꺼가서 갚은 적이 없어. 내가 수첩에 적어놨는데 다 합치면 원금만도 1,500만 원은 되더라고. 우리 신혼 때 집 구할 때 돈이 없으니까 그때 돈 갚으라고 했는데 되려 형이 쪼잔하게 동생한테 그 돈 다시 달라고 하냐. 먹고 죽을 애도 없으니까 아 몰라.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입 씻어버리더라고. 그래놓고 이후에도 동생이 한 번씩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나 진짜 호구된 거 맞지? 돌잔치 전에도 나한테 전화했어. 형, 나 우리 둘째 돌잔치 하는데 계약금이랑 뭐 당장 돈이 없으니까 200만 원만 보내줘봐. 재신아, 이제 더 이상 너 돈 못 빌려줘. 갚지도 않으면서 내가 무슨 ATM 기계냐? 돌잔치 하는데 너무 비싼 곳에서 하는 거 아니야? 형편에 맞춰서 그냥 식당에서 해도 200까지는 안 가겠다. 무슨 소리야. 지금 갑자기 돈이 없을 뿐이지. 아, 내가 가오가 있는데 우리 애기 돌잔치를 형처럼 그런 식당에서 할 놈으로 보여? 이러면서 도리어 지가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남편도 이제 슬슬 열이 받기 시작하더래요. 남편도 더 이상 그런 서방님을 넘어가 주지 못하겠다고 응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와 한편이 돼서 서방님네 부부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저에겐 봉사활동을 같이 다니며 친해진 50대 후반의 언니가 있어요.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언니와 봉사활동에서 만나서 지난주에 있었던 동서의 일화를 얘기했더니 저보다 더 화를 내며 제 심정을 공감해 줬어요. 언니, 그런데 남편이랑 나랑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동서한테 복수할 방법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그 언니는 주식과 부동산 투자 등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라 함께 얘기하다 보면 제가 모르는 세상 일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경험 많은 언니에게 이런 경우 이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헤어진 며칠 뒤에 언니는 저에게 방법이 생각났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너네 동선에 말이야, 코인이나 위험한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했지? 내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 혼내줄 기가 막힌 아이디어 떠올랐지 뭐니?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내가 주식하고 파생 상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사기꾼들도 참 많이 만나봤다? 나도 한번 대인 적도 있고 사기당해서 큰돈 날릴 뻔한 위기도 있었지. 그런데 너네 동선에 그런 사기꾼들에게 당하기 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늘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언제든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 했으니까요. 내가 당할 뻔했던 투자 사기꾼들 너네 동선에 연결해 줄 테니까 그 부부 연락처와 주소 그리고 나이 정도 여기에 적어봐. 언니가 서방님과 동서에 대한 정보를 얻어간 뒤에 아마 한 달쯤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토요일 저녁에 서방님과 동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형,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지 않아?
내가 이번에 기가 막힌 투자처를 알게 됐는데 형도 거기에 다 투자해. 무슨 투자처인데? 확실한 건 맞아? 내가 코인으로 3억이나 번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 돈 많은 사장 형님 사귀게 됐는데 이 형님 진짜 마음에 들어. 아주 그릇이 크고 화통하고 돈도 잘 쓴다니까. 내가 이 형님 비위에 맞추느라 고생 좀 했지. 아니나 다를까 진짜 강남 부유층들끼리만 비밀스럽게 하는 투자 상품에 날 끼워준 거 있지. 지난번 벌었던 돈 지금 살고 있는 집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10억은 들어갈 거야. 못 먹어도 2배 장사. 나 이제 곧 20억 넘게 손에 쥘 거라고. 20억만 생겨봐라. 당장 회사 때려치고 놀고 먹고 살 거야. 너무 좋은 정보라서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도 얘기해서 돈 땡겨서 들어갈 거예요. 지난번 우리 둘째 돌잔치 때 형님이 내민 돈 보니까 형님네 사정이 궁핍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정보 공유해 주려고 온 거라고요. 이렇게 동서와 서방님은 한참 동안 자기들이 들어간 투자가 곧 성공해서 이미 돈을 벌었다는 듯이 뻐기고 우리가 불쌍해서 이 좋은 정보를 알려주려는 거라며 거들먹거렸습니다. 남편은 애초에 그런 정보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전 속으로 그들의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서방님네 부부가 가고 나서 전 친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혹시 우리 서방님네한테 제가 말을 하자마자 언닌 파한대소를 했어요. 그 부부 너한테 얘기하디? 미국 주식 파생상품 투자하라고? 맞아요. 언니가 그걸 어떻게... 야,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만 너무 예상대로 행동해서 바로 걸려드는구나. 그 사람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그대로야. 돈 많아 보이는 사기꾼이 아마 그 사람들한테 작업 들어갔을 거야. 그런 대박 상품 같은 건 없어. 투자했다간 아마 몽땅 쪽박 찰걸. 그러니까 그 투자 너는 절대로 하지 마. 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해줬어요. 진짜야? 아무리 그래도 내 동생인데 너무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저도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니 덜컥 걱정이 돼서 동서를 말렸어요. 동서가 지난번에 얘기해준 그 투자 상품 있지. 아무래도 그거 사기 같으니까 당장 집어넣은 투자금 회수해. 참나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 생각해서 정보 줬더니 그게 사기라고 초를 치네. 적금이나 아파트만 사본 형님이 주식이나 투자를 알기나 해요. 됐어요. 우리만 떼돈 벌 테니까 옆에서 잠자코 보고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요. 사기라니? 괜히 재수없게 왜 그러세요? 동선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도리어 절 비웃고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동서의 말을 듣고 나니 그래 어디 누가 후회하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앙심까지 생겨버려서 그 뒤론 그들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서방님에게 지금 하려는 투자가 위험하다고 알려줬지만 역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욕심과 자만으로 이성을 잃은 그들은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처럼 꿈에 부풀었던 서방님과 동선, 우리에게 보름만에 찾아와서 우는 소리를 했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김 사장이 사실은 사기꾼 새끼였어. 그 자식이 보여준 외제차랑 회사, 집까지 모조리 사기였고 우리가 준 투자금 들고 잠적해 버렸으니까 이를 어쩜 좋아. 형, 대출 못 갚으면 우리 집까지 경매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이런 큰일이구나. 어쩌면 좋으냐? 그러게 나랑 네 형수가 그렇게 뜯어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경찰에 신고해서 찾아봐 그 김 사장. 그때 더 강하게 우리를 말렸어야지. 형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경찰에 진작 신고는 했지만 경찰에선 이런 경우 사기꾼 잡기 힘들대. 게다가 어떻게 체포라 하더라도 아마 돈을 되찾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던걸. 이런 경우 사기꾼들이 투자금을 어딘가에 은닉해서 회수하는 경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이걸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길이라군. 형님, 혹시 돈 가진 것 좀 있으면 좀 꺼줘요. 우리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급히 살 집도 알아봐야 되고. 꺼져요? 동서 말이 참 이상하네.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거 있어? 게다가 내가 동서들 그렇게 말릴 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냥 옆에서 지켜보기나 하라고 미련하게 계속 살라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나섰을 땐 이런 결과도 받아들이고 책임져야지. 우린 동서한테 꿔줄 돈 없어. 그리고 꿔준들 뭘 어떻게 해서 갚을 건데? 이미 빚이 한가득이라면서.
제 말에 동서도 서방님도 아주 분하다는 듯이 봤지만 자기들도 마땅히 할 대답이 없으니 째려보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그래, 너도 재수 씨도 이번 일을 책임지고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야. 지금껏 마음대로 생각하고 남들이 상처받건 어쩌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으며 살았겠지만 인생은 실전이야. 누가 부추긴 거 없어. 너희 부부가 주변에서 뜯어 말려도 밀어붙인 투자니까 애들 생각해서 열심히 빚 갚으라고. 남편도 여태까지와 달리 냉정하게 서방님 내가 청하는 도움을 거절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래요? 사람 좋은 척은 다 하더니 이렇게 되니까 아주 안면몰수네. 형이라는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이라고 무조건 참으라는 법 있어? 우리 남편 태어나서 지금까지 서방님한테 늘 당하고 져주면서 살았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고, 아니 내가 그 꼴 못 봐. 동서 너도 마찬가지야. 돌잔치도 그렇고 그전부터 나한테 막말하고 싸가지 없이 굴었지. 이제 너희가 진짜 거지가 됐으니까 어디 한번 진짜 거지의 삶을 살아봐. 그러고 나자 서방님과 동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우리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겠지만 저와 남편은 가슴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나가버린 서방님과 동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연락을 했습니다. 뭐 뻔하죠. 바로 돈 좀 달라는 얘기죠.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런 요구를 모조리 무시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얹혀 살면서 둘 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대출을 갚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확천금만 쫓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막대했던 서방님네 부부는 그렇게 망했고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으니 권선징악의 결말 맞겠죠. 이번 일로 서방님네가 제발 개과천선해서 정신 차리고 사람다워져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땀을 흘린 만큼 돈을 벌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처럼 어린 시절 가난했더라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집도 사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려면 더 열심히 더 아껴가며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저렇게 한탕을 노리고 남의 돈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동의하시죠? 구독자 여러분? 전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계신 항상 수고하고 애쓰면서 가난을 이겨내신 모든 분들께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제가 쓰고자 했던 얘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성실히 보내시길 바라며 모두 부자 되세요.